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기업이죠.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선 스타쉽이 5번째 시험 비행에 성공하며 우주 산업의 또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미 발사된 로켓이 다시 발사대로 귀환하는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광경이 펼쳐진 건데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로켓 재사용 비용과 시간이 크게 단축될 거라고 하죠. 머스크는 이 외에도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 택시를 공개했는데요.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잠시 뒤 IT 연구소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필요한 걸까요?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는 노후 준비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는 무인기 논란을 두고 러시아가 한국이 북한에 대해 주권 침해를 벌이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북한이 한국과는 딱 선을 그으면서 두 국가론을 천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독립되어 있는 자신들의 그 자국의 주권을 내세우고 있는 건데 러시아 정부도 여기에 동조를 하면서 이 무인기 사태는 북한에 대한 한국의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독립국가의 합법적인 정치 체계를 파괴한 것이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당국이 북한의 경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무모한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걸 중단해야 된다 촉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이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기초한 것을 포함해서 한반도에서 위험이 심화하는 걸 막기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도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 6월에 체결했던 북러조약 비준 절차에도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그거잖아요. 어느 한쪽이 북한과 러시아 둘 중에 조약을 맺어서 어느 한쪽이 침공받아서 위협에 처한다면 그 지체 없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서로 간에 군사를 제공하고 원조한다 이런 내용인 건데 푸틴이 이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하고요. 북한도 며칠 전에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에 북러조약 비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고요. 조약이 실제로 비준이 되면 북러와 또 서방 간의 긴장은 더 고조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미 우크라이나 특별작전에 북한 군인이 투입됐더라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미국에 반하는 그런 반서방 연대라는 목표를 가지고 초밀착이 가속화하는 모습입니다. 네. 북한은 남북 육로 단절과 요새화 작업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에요. 네. 합참이 남북을 잇는 경의선 도로와 철도가 지난 8월 실질적으로 차단이 완료됐다고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어제 합참이 원래 브리핑을 했었고 그러면서 북한이 근방 도로에 가림막 설치해놓고 그 뒤에서 도로 폭파하려는 준비 작업을 하는 게 식별되고 있다. 이게 어제 브리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르면 오늘도 가능한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 좀 시간적인 결심에 달렸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오늘 바로 이 폭파한 것으로 방금 전에 확인이 됐습니다. 합참이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합참은 또 이 NLL 일대에서 포사격하는 등의 도발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자 조선중앙통신에서는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협의회 소집해서 고위급들 모여서 무인기 침투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 참석자 면면을 보면 여기에 대남 공작 업무 총괄자가 배석을 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역시 한국을 이번 사건 유력한 배후로 좀 주장을 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걸 추적은 할 수 있겠고요. 우리 군은 대북 감시 경계와 화력대기 태세 강화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합참 측에서는 구체적인 작전에 대해서는 발설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전해진 바로는 예하 부대는 감시 경계를 내리고 화력대기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9곳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됐죠. 네, 뭐 1주차 비롯해서 이번 주에도 사실 여전히 김건희, 이재명 국감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물론 이 내용들도 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의혹이 있고 다룰 만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매몰되다 보면은 좀 아까운 아이템들도 많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의 키워드를 보자면 김건희, 이재명 여기에 더해서 명태균과 뉴진스, 한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문체위 국감부터 좀 보면은요. 여기는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이 감사를 받게 되고 그중에서도 뭐니 해도 제일 관심 많이 받을 곳은 KTV일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무관중으로 열렸던 국악 공연을 봤는데 이게 사실은 황제 관람이냐, 김건희 여사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연이냐 이런 의혹이 있었죠. 이걸 두고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여지고 행정안전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서울시를 대상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 향해서 명태균 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과방위에서는 방통위 대상으로 국감을 하는데 YTN 민영화 과정에서 의혹들,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이런 내용들을 두고 또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고요.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 내용이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그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 당시 재직 시절의 표적감사 의혹을 두고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는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가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환노위에도 여러 가지 이슈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발생했던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신문을 벌이기도 하고 노동적인 측면을 좀 보는데 그럼에도 좀 뉴진스 멤버 한이 씨 출석이 기사 대다수를 이제 오늘 오후부터 장식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도대체 아이돌 걸그룹 멤버가 왜 나오냐 하면 이 따돌림 논란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 하이브와 어도어 사태 이게 뉴스에 나온 지도 오래됐는데 뉴진스가 이거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직접 입을 열었었거든요. 내용이 뭐냐면 하이브 측에서 의도적으로 뉴진스를 따돌림하고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했다라는 주장이라서 이 한이뿐만이 아니라 소속사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도 따돌림 관련해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하면 이 실체는 사실 대형 소속사 안에서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 소속된 어린 아이돌 멤버들까지 좀 부당하게 집단 괴롭힘을 했다? 그거에 네. 대표가 나서서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라서 고용부에서 이걸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는 거예요. 분명히 살펴봄직한 내용이긴 한데 우려되는 건 이제 자칫 스타를 등에 업은 관심 끌기용만 되거나 모든 뉴스를 또 한이로 뉴진스로 잠식할지는 이 부분은 경계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이 국악계가 발칵 뒤집어지고 끝내 양 의원이 사과하는 일도 있었어요. 네, 여기에도 김건희 여사 내용이에요. 지난해 4월에 김건희 여사와 무형유산 원로 문화생들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 자리에서 국악인들이 연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양문석 의원이 이분들이 기생이냐, 기생집을 만들어놨다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국악인들은 모욕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경동하면서 양문석 의원을 성토했습니다. 양문석 의원은 결국 고개 숙이고 상처받은 분들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해명을 하기로는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공연하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공연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행태에 분노했고 이런 행태를 저는 국가무형문화재를 기생 취급하듯이 생각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악인들은 상처를 받게 된 거죠. 명인 명창들은 나서서 이제 후하게 자존심을 꺾은 일이 벌어졌다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양문석 의원은 이런 파생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거칠었다라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성한다 사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와 관련한 공방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 얘기를 하는 건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찰 과정에서 체코 측에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라는 기존 의혹에 대해서 꺼내들면서 다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여당은 이제 야당하고 일부 언론이 근거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렇게 방어를 한 건데요. 야당에서 그 금융 지원에 대해서 들고 나온 근거 자료는 뭐냐면 한수원하고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여기
체코 출장 보고서를 보면 모든 내용의 초점이 원전 수주를 위한 금융 지원에만 맞춰져 있다라는 게 야당의 지적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한수원 사장은 그 금융 지원에 약속한 일이 없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그러자 또 야당에서는 체코 주무장관들이 말하기로 공통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하던데 이거 문제 없는 거냐 지적을 한 거죠. 그러자 한수원 측에서는 체코 정부가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하기로 한 거라 문제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또 이제 이런 야당을 보면서 야당이 이런 국가적인 경사에 대해서 막 언론이랑 같이 덤핑 수주라고 깎아내리고 악의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또 한수원이 기존의 설명을 뒤집은 것도 있어서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다름 아니라 그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이에요. 그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뭐 기술이 자기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한테 권리가 있는 것이고 한수원은 권리가 없고 혹은 우리한테 로열티를 막대하게 지급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체코 정부에 이의 제기도 했던 상태인데 이런 가능성 또 우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하고의 문제가 생겨서 일이 진전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그동안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 도움 없이도 수출이 충분히 우리 자력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 국감장에서 얘기가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야당 쪽에서 우리 원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부탁을 해서 웨스팅하우스가 신고하거나 승인받아주거나 이런 절차를 꼭 거쳐야 되는 거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번에 한수원 사장이 지금의 절차대로 하면 그렇게 간다라고 답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승인해주는 절차가 꼭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이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라든가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원전 수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거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국감장에서 경영 실태를 얘기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피력했더라고요. 네, 김동철 한전 사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국전력공사가 누적 부채가 많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적 부채가 202조 원에 달한다 호소를 했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전력 생태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말인즉슨 요금을 올리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한전 사장이 펼친 요금 인상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적자가 일단 1차적인 거고 다음으로는 또 인공지능이라든가 반도체 이런 국가 핵심 산업에서 혁신 성장을 한전이 또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한전도 자구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냥 돈만 올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공사 차원에서도 임직원 임금 반납하고 조직은 축소하고 부동산 매각해서 재무 개선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인 거고요. 일단은 부채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부채가 쌓이면서 이게 연쇄적으로 이걸로 인한 이자 비용도 한 해에만 4,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또 공방이 이어졌어요. 네, 아무래도 법사위가 다루는 내용들이 특검법, 상설특검, 공천 개입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특검을 얘기하니까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특검법 하는 거를 너무 막고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거부권 써가면서 막는 게 맞냐. 아무리 헌법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이건 한계가 있다. 야당에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 방탄하기 위한 검사 탄핵 소추에는 한계가 없는 거냐. 이렇게 받아친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답하는 사람이 이완규 법제처장이 대상인데 특검에 대해서 또 이제 법제처장으로서 입장을 밝혔어요. 특검은 중립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법제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요약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거엔 좀 위법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완규 처장은 또 한쪽에 편향되는 특검이 정해진다면 본래 목적에 반한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완규 법제처장 향해서 법제처가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냐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24번 거부권 행사한 것 중에 5번을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행사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권에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 논란으로 시끄러운데요.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고 선을 그었어요. 네.
아주 한동훈 대표하고 독대 뭐 한다고 하더니 그 전에 신경전이 굉장한 상황인데요. 네. 친한계 측에서 먼저 제기됐던 게 이런 거잖아요. 김건희 비선, 김건희 라인, 뭐 한남동 라인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한동훈 대표도 연일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고 있고 그 수위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입을 열었어요. 고위 관계자 입을 통해서 공식 업무에 비선 운영 조직 없다. 용산의 김건희 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좀 무대응이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반박 입장을 낸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좀 조용히 있었던 거는 이거를 굳이 긁어부스럼 안 만들려고 해보다가 그 사이에 이거 이미지 굳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또 그러기에는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을 또 했거든요. 김건희 여사는 공적 지위가 없고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그 전에도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제 주변에서는 해석이 나오는 게 그럼 그거는 아마 김건희 여사 가까운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왔던 걸 한동훈 대표가 다시금 또 직접 확인을 해준 거죠. 네. 특히나 이 여사 라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명태균 씨도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목하기도 했기 때문에 의혹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행보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친윤계에서는 도곡동 7인회를 언급하기도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친한계에서는 한남동 7인방, 한남동 7인방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친윤계에서도 너희도 뭐 라인이 있지 않냐 이렇게 풀어서 말하기보다는 도곡동 7인방 이렇게 해서 네이밍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게 더 귀에 꽂히니까요. 근데 친윤계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제일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동훈 대표 향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거치장에만 신경 쓰는 평론가가 하듯이 정치한다. 재보선 앞두고 총선 백서조차 못 내놓고 있는 당대표다. 국민 눈높이만 강조하는데 장관 때는 왜 국민 눈높이 존중 안 했냐 이렇게 막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한동훈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들을 한 것에 대해서 탄핵 마케팅 하지 말아라. 논점 이탈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당대표실에서는 도곡동 7인회 이런 거 존재하지도 않고 허위사실로 음해하는 거에 유감을 표한다 이런 공식 입장을 내기는 했는데 원래 이제 재보선 끝나고 만날 거라고 했잖아요. 뭐 독대한다고 하더니 도대체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빗길인 구간이 많아 오전 정체가 평소보다 심했는데요. 점심시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곳곳으로 더딘 흐름 길게 남아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칠서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고령분기점 부근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하고요. 반대 창원 쪽으로는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초나들목을 앞두고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양재나들목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여전히 북수원에서 부곡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더 가서 월곡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군자분기점부터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인제 양양터널 2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서울 방면으로 서면 6터널 2차로에도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와, 최근 노벨상만큼이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네. 발사한 로켓이 다시 땅에 안전하게 착륙하는 실험이 성공했죠. 네,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번에는 땅에 착륙했다고 할 수는 없고 네.
발사대에 정확하게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네. 예전에도 실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페이스X라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 뭐 뉴스 보시면 뭐 로켓이 다시 어떻게 이렇게 착륙을 하고 이런 거 보셨을 텐데 네. 기존에는 어떤 연구를 했었냐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사체가 다시 땅에 육상에 딱 정확하게 이제 위치에 놓는 이걸 성공을 했었고요. 두 번째 이제 해상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바닷가 이런 데에 정확하게 떨어지는 걸 성공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보통 로켓을 발사를 하면 발사대에다가 딱 이렇게 세팅을 하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쫙 발사대에 올라가면서 이 발사대가 풀어주잖아요. 네. 그 발사대에 다시 정확하게 딱 꽂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발사대에 딱 잡아주는 이것까지 이번에 성공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가 달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현지 시간 13일에 이제 5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주요 목표를 달성한 것인데요. 이 비행체도 이제 관심을 가졌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행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쏘아 올리는 추진체 그 추진체가 슈퍼헤비라고 불리는데 이게 그 공중에서 74km에서 분리가 된 다음에 다시 발사 장소로 정확하게 돌아와서 착륙을 하니까 이걸 보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한 것이죠.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놀라운데 이제 언론에서 표현한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 젓가락 기술을 사용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젓가락 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보통 우리가 로켓이라고 하면 로켓은 쏘아 올리고 나서 그 엔진이 되는 연료가 되는 건 그냥 한 번 쓰고 안 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깼던 게 이 스페이스X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이 이제 연료가 이제 들어가 있는 이 추진체가 땅에 섰어요. 근데 땅에 섰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다시 또 발사를 하려면 재활용을 하려면 그걸 발사대에 다시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갖다 놓는 일도 엄청 큰 거예요. 이게 워낙 크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예민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발사대에 다시 꼽아놓을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이거 다시 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말도 안 될 정도의 속도로 이제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내려가는 때도. 것도 엄청난 속도로 그러니까요.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 슈퍼 헤비 아까 말씀드린 추진체가 이제 바다에 추락하는 게 아니라 역추진해서 서서히 하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발사대 근처로 이렇게 가요. 발사대에서 뭐가 나오냐면 로봇팔이 나옵니다. 젓가락처럼. 그래서 이 로봇팔이 정확하게 얘를 꼽아가지고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게 가능할까라고 했는데 이번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작지도 않아요. 건물로 치면 40층 높이에 해당하는 이러한 발사체가 이렇게 정확하게 와가지고 이거를 딱 잡으니까 이 로봇팔을 메카질라라고 불리는데 이게 젓가락으로 꼭 집듯이 딱 잡아서 발사대에 고정시킨 것이고요. 이게 이제 불이 확 들어오면서 엔진이 쫙 정확하게 오니까 해외 외신에서는 이거 마치 담배가 무슨 떨어지는 것 같다. 불 붙어 있는 게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을 보고 이제 여러 곳에서는 이제 특히나 해외에서는 네. 오늘은 진짜 공항 역사에 기록될 날이다.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정말 환호성을 외쳤던 뭐 이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실험 성공이 우주 탐사에 있어서 앞으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아요.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회수하는 기술만으로도 엄청나게 가격을 절약해서 요즘에 이제 그 스페이스X가 이 공중에 계속 그 인공위성 특히나 저궤도 위성 보내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른바 이제 그 다음 통신 인터넷 기반의 통신이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거는 아예 발사대 꼽는 거니까 더 싸질 거죠. 그죠? 더 싸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많이 보낼 수 있게 되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당히 큰 걸 이번에 테스트했거든요.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요. 만약에 여기에 우주인이 탄다면 한 번에 100명의 우주인이 탈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를 보내는 것도 성공을 했고 그거에 있었던 엔진도 가져오니까 이제 우리가 맨날 농담으로 얘기하던 일론 머스크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화성으로 갈 거니까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는 진짜로 가능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 비행이 이번에 끝나고 나서 옛 트위터 X라고 불린 데에다가 스타쉽이 목표 지점에 정확히 착륙했다. 두 가지 목표 중에 두 번째 목표가 달성됐다. 그러면서
인류가 여러 행성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큰 발걸음이 오늘 이뤄졌다라고 자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요,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가 그럼 자기네의 것만 올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제 우주 연구국이라는 나사 있잖아요. 네. 나사가 나사의 연구 프로젝트를 할 때 발사선을 이 스페이스X 거를 써요. 그러니까 나사가 정부에서 하지만 그 정부에서 하는 우주선을 내보내고 연구를 할 때 민간 기업과 같이 하거든요. 그럼 이 스페이스X를 활용을 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달에 이제 사람을 보내는 아르키메데스 프로젝트라는 걸 하는데 그 프로젝트를 할 때도 이 스페이스X를 이제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달에 사람이 진짜 가서 테스트를 하고 달에다가 우리가 있는 기지를 만들고 그럴 때 비용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공상과학들이 현실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작가님이 너무 제목을 많이 잘 줘주셨는데 허구 없는 공상과학이 진짜 시작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에요. 네. 진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다른 회사죠. 테슬라에서도 지난주에 깜짝 놀랄 만한 시연이 펼쳐졌다면서요. 아니요, 일주일 사이에 이 두 개를 다 하는 게 참 대단하다고도 싶기도 하고 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싶기도 한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현지 시각 10일에 로스앤젤레스에 이제 워너 브라더스의 영화 촬영 스튜디오가 있어요. 이 영화 촬영 스튜디오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도시 수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실제로 본인이 로보택시라고 불리우는 자율주행 택시를 타고 내리는 모습을 시연으로 좀 보여줬고 또 이제 일반적인 택시 말고도 한 사람이 한 20명 정도 탈 수 있는 대형 이제 무인 캡을 이제 그러니까 로보밴이라는 걸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되게 특이한 게 이 높이도 되게 높아서요. 사람이 이렇게 내릴 때 봤더니 그 서양 사람들 약간 고개를 숙일 정도 이 정도 높이의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쾌적한데 22인승의 이제 로보밴도 이번에 공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제 로봇이죠. 사람처럼 걸어다니고 대화도 하고 또 농담도 주고받는 이 로봇을 이번에 또 시연이 아니라 사람들 군중 속에 풀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행사를 보면 단순히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자기가 만든 택시를 타고 다니는 모습만 나오는 게 아니라 끝나고 애프터 파티 때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많이 모여 있을 거잖아요. 그 군중들 사이에 이 로봇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막 대화도 하고 막 이런. 그래서 와 이건 뭐지? 라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아예 본인들이 자동차를 운영하는 서비스 플랫폼이 되겠다. 뭐 이런 사업 방향까지 발표했다고 하던데요. 이제는 공유차 청소도 로봇이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얘네가 이름을 그 이제 자율주행 차가 아니라 로봇 택시인데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사이버 캡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사이버 캡. 그러니까 캡이 이제 미국으로 택시잖아요. 네. 근데 사이버 캡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 타는 게 2인승입니다. 2인승. 근데 2인승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거 뭐 수익성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잘못된 성이 이게 실제 미국에서는 2명 말고요. 한 4명 이상 탈 수 있는 전용 도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되게 널널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차를 운영을 할 때 1명 아니면 2명이 많이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2명짜리가 타는 게 이게 뭐 수익성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맞춤인 거죠. 보편적이라는 그렇죠. 거죠. 보편적이면서 그러면서 가격을 낮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차를 대당 한 4천만 원대에 만든다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되고 이게 또 특이한 게 이 이제 사이버 캡이다 보니까 그 안에 운전대도 없고요, 엑셀도 없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 운전대 있을 그 우리가 말하는 대시보드 가운데 아주 큰 그 디스플레이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연동해서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 안에서 제가 하던 일, 작업하던 거, 영상 보는 거 그냥 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위치에 놓는다는 건데 이런 걸 4천만 원에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내가 사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보여준 방향을 보면 본인들이 이걸 갖고 택시 사업 같은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얘기를 했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놀랐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건 무인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인건비가 안 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만약에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면 1마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6km당 270원에다가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우리나라 택시 요금 1.6km 기본 요금, 네. 기본 요금 기준으로 보면 4,800원인데 근데 이제 200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70원, 300원이니까 정말로 이게 구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더 놀라운 거는 이게 사람을 왔다 갔다 하고 나면 차가 지저분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럼 이거를 만약에 제가 어디를 이제 데려다 줘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데려다 주기 여유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또 청소하는데 자동으로 합니다.
청소하는 데 가면 로봇팔이 청소를 해준다는 거예요. 로봇팔이 실제로 뭐 이렇게 그 시트도 들고 막 하면서 청소기로 빨아주고 막 그러니까 모든 걸 무인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그러다가 뭐 스타벅스 들리면 커피도 이제 꽂아서 오는 이런 그림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될지 말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된다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대로 정말 2027년부터 생산을 해서 된다면 이거는 진짜로 멀지도 세상을 않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근데 좀 그런 건 있어요. 항상 자기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항상 일정을 되게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2027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정말로 2027년부터 이런 게 나오고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된다? 이거는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말 하나하나에 진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네. 행사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면서요. 여러 발언이 있었지만 제가 하나 임팩트 있었던 게 뭐였냐면 엘리베이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탔을 때 그걸 조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이상할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로봇도 이제 당연히 사람이 아니라 자율로 하는 게 익숙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네. 자동차를 그냥 로봇의 하나로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퀴 달린 로봇이다. 우린 로봇 만드는 회사인데 얘가 바퀴 달린 로봇이니까 이런 거 하는 거고 대형 택시도 바퀴 달린 로봇이고 결국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 자동으로 움직이듯이 이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일상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연 이후에 네. 테슬라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이제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와 사람들이 주가가 오를 것 같잖아요. 아까처럼 로봇도 막 시연을 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막 대화도 하고 있는 로봇이 있었는데 네.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결론은 뭐냐? 보여는 줬는데 네. 이게 진짜로 그럼 언제 어떻게 나올까에 대해서 그런 숫자적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이게 쇼잉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27년이지만 지금 어느 단계에 왔다. 뭐 그렇죠. 구체적인 계획들을 얘기를 안 그렇죠. 했다는 뭐 예를 거예요? 들면 아까처럼 이게 차에 대한 금액은 얘기했지만 네. 뭐 택시를 운영한다고 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고 그럼 그걸 통해서 수익화가 어떻게 되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냥 이거 그냥 쇼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로봇도 로봇을 보여주긴 했는데 얘가 너무 정교하게 얘기하니까 이거 사람이 조정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지금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정말로 약간 그런 놀라웠거든요. 느낌이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기술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까지 놀랍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저도 야 이게 사람이 조정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이 정도까지 돼? 라고 할 정도의 기술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1년 사이에 이렇게 기술이 빨리 발전된다는 게 놀라울 정도의 기술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몇 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로봇도 한 3천만 원 선에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몽상 같은 얘기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이스 X라는 것도 몇 년 전에 몽상이었거든요. 어떻게 로켓이 다시 돌아와요. 그것도 돌아오는 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발사대로 어떻게 들어와요. 근데 그런 걸 가능하게 하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현실 가능성이 없고 규제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정말 또 해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인물이 몇 명이나 될까 싶긴 한데 그런 관점에서 이 IT나 공학 쪽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모든 행동들에 주목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진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데 나오는데 또 일론 머스크가 최근은 아니죠. 이 스페이스X와 관련돼서 얘기했었던 얘기 중에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네. 좀 마지막으로 드리면 네. 일론 머스크 한 얘기 중에 failure is an option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패는 선택 사항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아폴로에서 우리가 우주 비행선 얘기할 때 failure is not an option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로켓을 발사할 때 실패라는 건 옵션에 없는 거예요라는 얘기를 네. 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실패가 옵션 중에 하나다. 실패를 하지 않았다면 혁신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존의 틀을 깨는 사람의 생각은 확실히 좀 다르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아이디어들이나 힘들이 참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IT 연구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많다는 뜻으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수두룩하다나 흔하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두룩하다란 말은 매우 많고 흔하다라는 뜻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분야에 수두룩하다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흔하다는 아이들끼리 놀다 싸우는 것은 흔하게 있는 일이다처럼 보통보다 더 자주 있거나 일어나서 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표현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서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흔해요라고 하면 뭔가 부자연스럽게 들리죠. 한자어 가운데도 많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부지기수와 비일비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두 표현은 사용상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지기수는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음 또는 그렇게 많은 수효라는 뜻으로 보통 사람이나 물건 또는 어떤 경우가 많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부지기수다. 대추나무의 대추가 부지기수로 열려 있다가 모두 가능합니다. 반면에 비일비재는 같은 현상이나 일이 한두 번이나 한둘이 아니고 많음이라는 뜻으로 사람이나 물건이 많다는 뜻으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 친구가 약속을 안 지키는 일은 비일비재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이윤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지금도 일부 지역에 가을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조금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오지만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3도, 광주와 대구 24도, 강릉, 부산, 제주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 기온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아서 포근하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쌀쌀해지겠습니다. 밤사이 하늘이 맑아지면서 복사냉각이 활발하게 일어나 내일 아침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13도, 철원 10도, 대구 17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겠는데요. 내일 낮에는 2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모레 목요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지만 금요일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 뒤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에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겠고요. 일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박 2일간 부산을 찾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에 나섭니다. 한 대표는 금정을 위해 국민의힘이 진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차 정권 심판을 완성해달라며 내일 재보궐선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는 민심을 거역하는 정권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일깨울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경선 후보였을 당시 윤 대통령 부부와 자주 연락하며 조언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 씨 카카오톡에 등장한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배추값이 그야말로 금값이에요. 그래서 배추 김치 대신에 갓김치나 총각김치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고요? 네, 배추값이 너무 올라서 김장은커녕 포장김치 사 먹기도 만만치 않은 요즘인데요. 저도 한 1년째 늘 같은 곳에서 주문해 먹고 있는데 엊그제 새로 시키려고 보니까 값이 또 뛰었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밥상에서 김치를 뺄 수도 없고 어쩌나 싶다가 오이가 좀 싸길래 오이소박이를 담갔는데 오를 대로 오른 배추값 때문에 이렇게 다른 김치들이 또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인천에 있는 한 김치 공장은 평년보다 2배 넘게 뛴 배추 가격에 몇 달 전부터 대체 김치를 찾는 주문량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2주간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깍두기와 묵은지 판매액이 각각 820%, 120% 증가하는 등 대체 김치가 불티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도 열무김치와 무김치 매출액이 각각 15%, 10%씩 늘었다고 하고요. 김치를 담그는 소비자들 역시 배추 대신 양배추를 활용하기도 하고 다른 제철 채소로 눈을 돌린다고 하네요. SNS만 봐도 고구마 순김치, 깻잎김치 같이 다양한 레시피들이 공유되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는 출하 시기를 앞당겨 배추값을 잡겠다는 방침이지만 농민들이 덜 여문 배추를 내놓기를 거리고 있어 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나마 우리 김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게 위안 아닌 위안이 되네요. 네, 다 맛있어요. 다른 네. 것들도. 근데 김장철 앞두고 배추를 수확할 시기인데 생육 상황이 좋지 않다고요. 네, 이맘때쯤이면 통통하게 자라 있어야 하는데 밭고랑을 가득 메운 배추 사이에는 미처 크지 못한 작은 배추들이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지난 8월 말부터 심은 모종이 역대급 폭염에 고사하거나 생육부진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해남 지역 배추 재배 면적 14%에서 이런 생육장애 현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밭 일부는 영양제까지 줘가며 살려냈지만 5% 정도는 회복이 불가능해서 모두 폐기했다고 하는데요. 해남군은 전국 가을과 겨울 배추 재배 면적의 각각 15%, 65%를 차지하는 만큼 김장철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8일 기준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8,700원대까지 치솟아 1년 전보다 26% 넘게 올랐는데요. 특히 지난달에는 한때 10,000원 가까이 치솟으면서 금배추 논란을 빚기도 했고 당시 서울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한 포기에 2만 원에 달하는 배추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순 이후에나 돼야 이 배추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과 단양 등을 시작으로 가을 배추 출하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이달 하순에는 충북 괴산 그리고 경북 문경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해남산 배추가 본격 출하됩니다.
다만 일각에선 배추값이 포기당 10,000원대로 다시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을 배추 조기 출하량이 정부 예측을 밑돌 수 있는 데다 지난 9일부터는 이 대형마트가 배추값 할인 지원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 배추값이 내리지 않자 농가는 올해 김장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어날까 긴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올해 김장은 예년보다 열흘 정도 늦게 11월 중순쯤 해달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최근 한 소방관이 특별 승진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특별하다고요. 네, 울산 중부소방서 유복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 중인 김주환 소방장의 이야기인데요. 최근 저출생 극복 공로를 인정받아 소방위로 특별 승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크게 기여했나 하고 보면요. 무려 딸 5을 둔 딸부자 아버지입니다. 5자녀 공무원 특진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요. 네. 승진과 함께 모범 공무원증 포상도 함께 받았습니다. 참 요즘 같은 때 진정한 애국자시네요. 그러니까요. 10살, 9살, 6살 쌍둥이 그리고 4살 막내까지 아이 5을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아이들이 와서 안기면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약 10년 전 소방관으로 임용된 김주환 소방위는 다자녀 출산 외에도 한화 케미칼 폭발 사고, 또 연포부두 선박 화재 등 구조구급 활동에 앞장서 온 공로를 함께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노력의 효과일까요?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국가 비상사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참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지난 18년간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매년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 희망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30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 의향이 크게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 미혼인 응답자의 65.4%는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조사 때보다 4.4%포인트 높아졌고요. 특히 30대 여성의 60%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남녀 모두 증가했는데요. 자녀에 대한 긍정인식이 특히 낮았던 20대 후반 여성의 긍정인식 비율이 13%포인트 증가해 48.1%를 기록했고요. 자녀가 없는 기혼 부부의 절반 이상이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상적인 자녀 수로는 평균 1.8명, 2명에 가까웠는데 하지만 자녀 양육 비용이 부담되고 양육 자체가 어려워서 아이를 더 낳겠다는 생각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조사를 주도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측은 정부의 대대적인 저출생 대책을 통해 조금씩 효과를 보는 것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과 가정양립 대책 발표가 결혼과 출산 탓에 경력이 단절될까 두려운 30대 여성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는데요. 백약이 무효라던 저출생 문제 반전의 기회를 맞은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골든타임으로 만들기 위해선 보다 더 체감도 높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앞세워야겠습니다. 네, 어제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에서 감독관 실수로 일부 응시자에게 시험지가 먼저 배부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논술 답안지를 촬영한 게시물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네, 어제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연대 논술 친 것을 인증하기 위해 찍었다며 수험표와 함께 논술 답안지를 찍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지난 12일 오후 12시 59분 신촌에서 촬영했다며 해당 고사장에서 오후 2시에 치러질 예정이었던 자연계열 논술 시험지가 1시간 먼저 배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그제 오후에는 시험 문제를 촬영한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연세대 측은 당시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시간을 착각해 시험지를 미리 배부했다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만한 행위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밖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엔 10일 오전에 치러진 인문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공유되기도 했지만 이 역시 학교 측은 연습장을 찍은 것으로 실제 유출이 있었다고는 보진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논술시험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학교 측의 해명에도 수험생들은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학교 측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당시 시험에 응시했던 한 수험생은 시험장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했고 마음만 먹으면 부정행위를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었고 또 시험지를 찍어갈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서 막말로 대치동에 있는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꼬집기도 했는데요. 학교 측은 위원회를 구성해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물론 향후 개선 체계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거침없는 입담으로 큰 사랑을 받아온 코미디언 이진호 씨가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했어요. 네, 바로 어제였는데요. 코미디언 이진호 씨가 SNS를 통해 자신의 범죄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4년 전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았다고 털어놓은 건데요. 그러면서 뒤늦게 도박에서 손을 뗐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상태였다며 머리 숙여 사죄한다 밝혔습니다. 돈을 떼인 피해자 중에는 방탄소년단의 지민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피해액은 1억 원가량으로 전해졌는데 소속사 측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다며 지민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명의 동료 연예인과 방송국 관계자들이 금전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불법 도박 고백 직후 이진호는 예정돼 있던 예능 프로그램 제작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등 대부분의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불법 도박 고백과 함께 경찰 수사도 임박한 상황인데 소속사 측은 불법 도박 문제를 미리 인지했었는지 등을 물은 KBS의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도박에 빠진 2030 세대가 최근 빠르게 늘었다고요. 네, 5년 새 무려 2배 넘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2030 세대 도박 중독 환자 수는 6년 전 836명에서 지난해 2,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참 충격적이게도요. 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10대 청소년은 3년 전 1,200명대에서 올해 2,300명을 넘어서면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단순 도박을 넘어서 불법 사채에 손을 대거나 도박 사이트를 만드는 청소년도 적지 않다고 하고요. 학생들이 접하는 도박 사이트가 처음엔 마치 게임처럼 가상머니를 주고 유인해 게임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중독되는 구조라 쉽게 유혹에 빠져든다고 해서 참 걱정입니다. 최근 한 달에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군대에 대신 입대한 20대가 적발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이 병무청이 만들어지고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난 7월 강원도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 입소한 20대 후반의 조모 씨. 조 씨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입영 절차를 무사히 통과했지만 이 신분증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고 합니다. 네. 두 사람의 외모가 비슷한 탓에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3개월이나 군복무를 대신 이어가다가 지난 9월 적발을 두려워한 원래 입영 대상자인 최 씨가 자수하고 나서야 대리 입영이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병사 월급의 절반을 주겠다며 대리 입영을 제안했고 제안을 받은 조 씨는 2등병 월급의 절반인 30만 원씩을 받고 군 생활을 이어간 겁니다.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생계난을 겪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군에 입대한 적이 있지만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을 했다고 하네요. 병무청은 1970년 설립 이래 처음으로 대리 입영이 적발되자 신분 확인 절차와 직원 직무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생체 정보를 이용한 신분 확인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겠다 밝혔는데요. 검찰은 대신 군 복무를 한 조 씨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조만간 최 씨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꿈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위고비가 오늘 국내에 출시됐어요. 네, 지긋지긋한 다이어트의 굴레도 이제는 끝인가 기대감이 살포시 올라오는데요. 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오늘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합니다. 해외에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유명 인사들이 투약해 유명해진 제품이죠.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위고비는 식사 후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과 유사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성분이 뇌 시상하부를 자극해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신경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유발해 식욕을 억제하는 원리라고 합니다. 원리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비만 치료제 삭센다와 같지만 효과는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임상시험 결과 68주 동안 투약했을 때 체중이 평균 14.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삭센다의 경우 56주 투약 후 체중 감량 효과가 7.5%인 것과 비교하면 2배가량 효과가 높은 셈이고요. 또 삭센다가 매일 주사해야 하는 것과 달리 위고비는 주 1회 팔과 복부, 허벅지 등에 주사하면 된다고 하네요. 국내 출시 가격은 4회 투약분이 37만 2천 원인데 이건 병원하고 약국에 공급되는 가격이고요. 소비자 가격은 삭센다보다 높은 70만 원대 수준으로 형성될 걸로 보입니다. 비급여 항목이라 병원이나 약국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매달 가지도 않는 헬스장에 몇십만 원씩 들인 걸 생각하면은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 위고비는 투약 시 의사 처방이 꼭 필요하고요. 대상도 제한돼 있는데요. 식약처에 따르면 위고비는 초기 체질량 지수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와 BMI 27에서 30이면서 고혈압 등 동반 질환이 1개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에게만 처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의사들은 약물 치료로 단기간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언제까지나 투약을 할 수는 없는 만큼 생활 습관 개선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또 두통과 구토와 같은 부작용도 보고된 만큼 비만 환자에 한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고요. 또 약물은 보조적인 역할일 뿐 사실 다이어트 방법은 우리 모두가 다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이런 교과서적인 방법이 제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국내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는 중국인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요? 네, 올해 전체 외국인 박사과정생 가운데 중국인이 12,000여 명으로 전체 대비 65%가 넘는 걸로 집계됐는데요. 이 문제는 학생 수는 늘어났지만 교육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구잡이식 학생 충원부터 통역에 치우친 수업, 부실한 학생 평가 등이 반복되면서 일부 국내 대학원이 이른바 물석사와 물박사를 양산하는 학위 공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학원들도 이런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지방에선 신입생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중국인 유학생 유치에 목을 메고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한국에서 학위를 딴 사람들에게 대해서 거저떴다, 학습 수준이 높지 않다라는 편견까지 생기고 중국에선 신임 교수를 뽑을 때 한국 학위를 배제하는 곳도 생겼다고 하네요.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드립니다. 짠테코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얘기 해볼까요? 지난 시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언급되는 실버타운 그리고 노후 대비에 필요한 절세 전략 등을 차례로 살펴봤는데요. 네. 오늘은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연금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볼까 합니다. 일단 노후를 대비할 때 얼마가 있어야 노후에 괜찮게 생활할 수 있을까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네. 보통 노후를 고민하는 시기가 40대죠. 이때에는 주택 구입비, 자녀 교육비 등 지출이 있지만 노후에는 이런 것들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네.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녀가 출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생활비도 줄어들 것이고요. 그리고 하지만 나이가 들림에 따라서 어른 비용이 더 나갈 테고 넉넉한 시간 등의 이유로 취미생활이나 지인 모임이 많아질 수 있어서 이 비용도 40대보단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비에서 주택대출 상환비 그리고 자녀 교육비를 뺀 금액에서 물가 상승률을 곱하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올 텐데요. 물론 이 금액이 충분한 금액은 아닐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도 있을 거니까요. 네. 그래서 소액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미리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네, 의료 비용은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아팠을 때 치료 비용이 부담될 수도 있지만 이 코너에서 건강보험료 또 실손보험 얘기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네. 이런 보험료 부담도 분명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해지면 요양병원 또 한번 고려해 볼 텐데 이 비용이 꽤 많이 지출됩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요양에 따른 보험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사실 노후에 제일 좋은 건 풍부한 연금 자산입니다. 매달 수령하는 연금 액수가 넉넉하다면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노후 준비는 미리 제가 늘 강조하는데요. 처음부터 많은 금액으로 시작하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금액이라도 빨리 시작해서 조금씩 쌓아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상품 공부도 하고 지난 시간 얘기한 절세 전략도 세워가며 인출 시기를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금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어떤 상품이 좋은 건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서영로 원장님의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코너에서 연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선 어떤 연금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네. 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3층 연금을 가져가는 거겠죠. 국민연금을 기본 베이스로 쌓아가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요. 네. 국민연금 자체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도 늘어나죠. 그래서 전업주부라도 개인연금의 편향보다는 임의 가입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가구마다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네.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이런 공적인 연금과 사적인 연금으로 노후에 대한 준비를 60에서 70% 이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는 부동산 자산보다는 노후이기에 좀 더 안정적으로 준비를 하는 건데요. 이런 보수적인 접근이 우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베이스로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퇴직연금도 형태와 운용 방법이 다양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자동으로 납부 의무가 생기는 의무연금 성격인데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지난 시간 얘기한 것처럼 직장인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보다 퇴직연금으로 받는 게 절세 효과가 있어서 추천하는데요. 퇴직연금의 형태와 운영 방법에 따라서 같은 회사 동기임에도 수령액이 다를 수가 네.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학정급여형 제도랑 학정기여형 제도가 나뉘는데요. 학정급여형 제도는 운영 자체를 회사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외부 금융에 맡겨놓은 거를 수익이 나더라도 회사가 가져가고 손해가 나더라도 보존을 회사가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금 받을 때 자기가 원래 정해졌던 룰에 따라서 받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DC형은 자기 퇴직 계좌가 있고요. 1년 일할 때마다 회사가 급여의 15분의 1 이상을 거기 계좌에 넣어줍니다.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내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죠. 어떤 금융상품을 살지 자기가 정하고요. 네. 수익이 많이 나면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많이 받아가는 거고 반대로 손해가 나면 그 책임도 자기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잘 해야 되는 게 DC형 퇴직연금입니다. 가장 고민되는 건 사실 개인연금이에요. 원장님도 상담하실 때 이와 관련된 질문 많이 받으시죠?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상담 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상품이 더 좋은가도 묻고요. 그리고 네. 개인연금이랑 국민연금 중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의무인 국민연금의 베이스에 소금 같은 개인연금을 가입해서 두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더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개인연금만큼은 꼭 가져가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개인연금도 상품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정말 많습니다. 네. 이름도 많이 헷갈리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제 한번 언급했었는데요. 연금보험이란 생명보험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장 크고요. 상품의 특성으로 복리 효과로 장기 유지 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연금보험과 사업비가 조금 크게 부과되는 상품이 많은 정시펀드의 성격과 가장 비슷한 변액연금보험 네.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 가능성도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납입 기간 중 급할 때 중도 인출과 일시 납입 중지 등의 제도적 장점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세액 공제가 되는 연금 저축 상품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취급하는 회사에 따라서 나뉘는데요. 소득이 연 5,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납입액의 13.2%, 이하인 경우에는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 얘기한 것처럼 연금 수령 시 3.3에서 5.5%의 저율과세가 적용이 되고요. 네. 또한 중도 해지 시 16.5%의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것도 큰 단점이죠. IRP 상품은 어떤가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인데요. 개인의 퇴직금 수령 및 관리를 위한 연금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금 저축과 합산해서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요. 연간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게 최대 강점이고요. 900만 원에 16.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 상품처럼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 적용을 받고요. 55세 이전에는 인출 제한이라는 단점이 있는데 연금저축처럼 중도해지 시 16.5%를 세금으로 토해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시간에 강조하셨던 것 중에서 ISA 계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IRP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IRP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퇴직 계좌고요. 네. ISA는 네. 그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해서 우리가 이 코너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은 좀 다른 기능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ISA는 일단 다양한 금융 상품의 투자와 관리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무 가입 기간 3년, 연간 납입 한도 2천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만기 후 연금 저축 계좌 또는 IRP로 전환 가능합니다. 만약 ISA 만기 해지 금액 3천만 원을 연금 계좌로 넣는다면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원래 연말정산 때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대가 연 900만 원인데 네. ISA 만기 자금 이전으로 300만 원을 더해 한도를 1,200만 원까지 늘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총 금액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ISA 3년 만기 자금 3천만 원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3천만 원의 16.5%죠. 5,500만 원 이하니까 49만 5천 원의 세금을 연말정산 때 더 돌려받을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만기 자금 중 3천만 원까지만 연금 계좌에 넣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ISA 풍차 돌리기라고 해서 의무 가입 기간 3년마다 기존 ISA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서 비과세 한도를 최대 활용하는 전략도 요즘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하지만 ISA를 3년 이내 해지 시 세제 혜택은 없고요. 그리고 연간 금융 소득 합계액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인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ISA로 주식을 투자할 때 국내 상장 주식과 ETF만 투자가 가능한데요. 재미있는 건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외에 어떠한 준비도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걸 제일 먼저 추천하고 싶으세요? 그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네. 하나인데 일단은 연금이라는 목표를 두고 준비하기 때문에 다른 좋은 금융 상품보다 사적 개인 연금을 먼저 가입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처음 시작하기에 금액은 제일 작은 금액으로 가입을 해서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점차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모아간다 생각하고 준비하시고요. 상황에 따라서 연말정산 공제폭이 작아서 매번 연말정산 시 세금을 토해낸다면 좀 전에 말한 연금 저축 상품으로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온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금 공제를 제외한 연금 저축 상품의 큰 매력을 못 느끼기에 연금 저축 보험보다는 다소 공격적이지만 연금 저축 펀드로 가입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이런 연말정산에 대한 걱정이 없다면 위에서 언급한 비과세 개인연금으로 먼저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소 납입 금액으로 가입을 해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높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비를 낮추고 사업비가 없거나 작은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해서 연금액을 정액시키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초저출산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당겨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내가 낸 걸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나 걱정하는 분들이 네. 많으십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위해 여러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그 논의 중에 보면 뭐 투자액을 더 늘려가지고 연금 재원을 더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노후에 받는 수령 시기를 좀 더 늦추든가 아니면 연금에 대해서 조금 공제를 더 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보다는 출산율 상승으로 극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단순 연금뿐만 아니라 이런 저출산율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가 경제 뭐 그런 영향력도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도 분명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합동해서 저출산 극복안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노후 준비의 핵심 연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카를라 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8748님이요. 보험회사 변액연금보험은 어떤가요? 지금 64세인데요. 70살에 변액연금보험을 받을 예정입니다. 하셨어요. 보험사의 변액연금보험을 운영을 잘한다고 보면 저는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문제는 변액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품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 사업비가 많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8748님께서 변액연금보험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면 현재 납입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납입이 종료된 상품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납입이 종료된 상품에 추가 납입 형태로 계속 그 위주로 풀려나간다면 노후에 좀 더 많이 수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7249님이요. 개인연금은 수수료를 많이 떼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래서 가입하는 게 망설여집니다. 하셨어요. 그 앞에 분하고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개인연금 보험은 수수료를 진짜 많이 뗍니다. 상품에 따라서. 그런데 네. 그 수수료를 줄이시는 방법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상품은 매월 내는 내가 연금 보험이 있고 네. 그리고 추가 납입도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추가 납입 상품은 상품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없는 것도 있고 있어봤자 1% 내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 보험료를 낮추고 추가 납입을 뭐 2배수 이상 해가지고 가져가시면 수수료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보험료를 최대한 낮추고 추가 납입을 하는 게 그래도 수수료를 많이 아낄 수 있는 네. 방법이네요. 그래서 만약에 30만 원을 내가 연금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네. 10만 원 기본 보험료를 하고 추가 납입 보험료를 20만 원 해가 이렇게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7887님이요. 저는 67년 12월생 주부입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을 4개월 정도만 납입했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넣을까요? 하셨어요. 만약에 연금을 향후에 뭐 빠른 시기가 아니고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5년이나 더 넣는 시기에 가져간다면 네. 개인연금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고 뭐 지금 앞으로 지금 67년생이시니까 57세 8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향후 10년 이내에 받는다면 국민연금을 좀 더 집중해 가져가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5820님이요. 사회 초년생입니다. 회사 사수는 퇴직연금 IRP에 가입하라고 하는데 은행원인 친구는 ISA 계좌부터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뭐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해서 하나만 계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하셨어요. 현명하신 것 같아요. 학자금 대출을 먼저 갚아야 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네. 뭐 질문 없었지만 네. ISA하고 IRP 중에 네. 무엇을 먼저 가입을 해야 되냐고 저한테 네. 물어본다면 저도 100% ISA부터 먼저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네. IRP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해지했을 경우에는 이제 살면서 바뀌잖아요. 환경들이 바뀌기 때문에 중도를 해지했을 경우에는 내가 받았던 세액 공제를 다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정도는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할 때 네.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ISA부터 먼저 가입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방송할 때 청년도약계좌 이야기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좋은 금융상품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게 제일 먼저 1순위고 네. 그다음에 ISA가 2순위가 되겠고 그다음에 퇴직연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도 지금 퇴직연금 IRP가 있어가지고 찾아보니까 네. 있더라고요. 근데 네. ISA가 있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해봐야겠네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잔테코 SS 돈 되는 라디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영래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격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 게임은 주인공이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에요. 오늘의 게임 주인공은 네. 손오공인데요. 뭐 한국 사람 중에 손오공이란 이름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의외로 손오공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이제 초등학생부터는 어디서 나왔지? 이거는 좀 헷갈리기도 네. 합니다. 서유기죠. 중국 고전 판타지 소설 서유기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거의 고전 소설의 취급을 받는데 네. 올해 8월에 중국에서 이 손오공을 중심에 둔 게임이 하나 출시되면서 크게 화제를 모았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판매량이 이제 2천만 장이 넘었다고 해요. 그러면 판매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한 8천억 원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판매고를 휩쓸면서 거의 뭐 2024년 올해의 게임이 되지 않겠냐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국에서 만든 액션 어드벤처 게임 검은 신화 50이라는 게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손오공 듣자마자 만화 그렇죠. 영화가 떠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노래가 떠올랐거든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좀 친숙한 기분이 드는데요. 네.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에요? 게임이 제목이 이제 검은 신화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에서도 딱 알 수 있듯이 손오공 그리고 서유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임인데요. 손오공의 주무기를 혹시 알고 계세요? 여의봉. 맞습니다. 우리도 많이 봤죠. 만화 같은 데서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고 손오공이 여의봉을 들고 휘두른다라고 하면 게임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림은 정말 뻔할 수도 있어요. 네. 말 그대로 봉을 막 신나게 휘두르면서 요괴들을 물리치는 액션 게임이 검은 신화 50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저도 뭐 요즘도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곤봉을 휘두르는 액션이란 게 또 멋있잖아요. 특히 이제 사람이 아니라 원숭이 아닙니까? 네. 원숭이가 휘두르면 더 재빠릅니다. 그래서 봉을 휘두르는 맛도 대단하고 또 한편으로는 배경이 이제 중국 옛날 배경이다 보니까 우리가 액션 게임 하면은 대체로 중세 유럽 배경이라거나 아니면 뭐 현대 도시 배경이잖아요. 근데 산수와 같은 풍경에서 싸워요. 정말 제가 실크로드 실제로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 배경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설산부터 시작해서 사막까지.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게임에서 보기는 힘들었던 새로운 배경을 펼쳐주면서 굉장히 눈요기도 대단한 게임이기도 한데 뭐 제가 그냥 배경이 예쁘다고 해서 굳이 라디오에 나서 이 게임 재밌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게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을 하나 찝자면 기존의 손오공 서유기와는 굉장히 다른 해석을 하나 보여준다라는 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서유기에 대한 색다른 해석은 이전에도 많지 않았어요? 왜 드래곤볼도 그런 재해석 가운데 하나잖아요. 사실 그렇죠. 서유기라는 콘텐츠가 굉장히 신기한 포지션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손오공을 알아요. 그런데 한중일 삼국만 해도 손오공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손오공이 말씀하신 드래곤볼이겠죠. 네. 근데 드래곤볼을 읽으면 우리가 서유기를 알 수 있느냐? 이건 또 살짝 고개가 갸웃하는 지점이죠. 실제 만화 드래곤볼은 이름만 가져오죠. 거의 앞부분에 한 1, 2권 정도만 서유기 얘기고 뒤로 가면 말 그대로 성장물이 되는데 한국의 경우엔 또 이게 갈라집니다. 한국에서 손오공 하면은 크게 두 맥락으로 이해를 하세요. 네. 첫째는 이제 저희 같은 중년 이상급들은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이걸로 알고 있어요. 네.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네. 이제 허영만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한국에서 저팔기 하면 다들 그거 뭐 웨이러숑 다 이거 하잖아요. 서유기 원전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그렇게 알고 있고 네. 젊은 친구들은 또 이걸 모릅니다. 젊은 친구들에게 손오공이라고 하면 네. 마법 천자문이라는 책에서 유행한 손오공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이들이 보는 한자 학습서인데 서유기의 이야기를 가져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그 나라라 슈퍼보드를 보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또 세대 간의 이해도 다릅니다. 이거를 조금 다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랑 서유기를 다르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손고쿠, 이제 일본어로 손오공을 읽으면 손고쿠인데 손고쿠와 손오공과
중국말로 손우콩은 서로 다르게 이해해야 된다. 같은 서유기지만 한중일 3국 그리고 세대마다 서유기 원전 대신 각자 해석한 재해석된 이야기로 이해되는 것이 서유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유기 원본에 가까운 네. 중국에서 만든 게임은 좀 다를까요? 중국이 서유기에 어떻게 보면 원조 국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랑 또 이해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서유기를 실제로 읽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네. 주로 슈퍼보드를 보고 나는 서유기를 알아. 그리고 아마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동화책으로 축약된 서유기를 아마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뭐 호리병 나오고 뭔가 도수를 부린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는 게 한국에서 이해하는 서유기인데 중국은 조금 다릅니다. 이른바 중국의 4대 기서라는 책이 있죠. 네. 삼국지, 수호전, 서유기, 금병매 이렇게 4개를 꼽는데 특히 서유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자국 문화를 가지고 만든 판타지 소설로 굉장히 높은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랑은 다르게 드라마, 영화, 만화 같은 걸로 굉장히 많이 이제 바리에이션이 넓어지고 있고 네. 한국에서도 이제 그 중국의 서유기가 다른 컨텐츠화된 것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주성치 배우가 출연했던 서유기 월광보합 같은 작품들은 꽤 컬트적인 인기를 얻은 적도 있지요. 그래서 한국, 일본이 서유기를 가져올 때는 보통 손오공, 저팔계, 심지어 사오정은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원전에서도 사오정이 좀 비중이 없어서 그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원전의 사오정은 주로 말고삐만 잡아요. 침착하게 있고 그리고 손오공이 다 싸움을 하고 저팔계는 뒤에서 욕을 합니다. 약간 그런 캐릭터긴 한데 중국의 경우는 원전이 워낙 보편적으로 널리 읽히고 있다 보니까 원전에 가까운 내용들을 최대한 영화, 드라마, 게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흐름들이 저희랑은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검은 신화 50이란 게임도 중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서유기에 실제 나왔던 요게 실제 나왔던 지명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녹아 있어서 이 게임을 재미있게 하려면 서유기 원전을 한번 보고 하시는 게 훨씬 재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요 서유기를 재해석한 게임 검은 신화 50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또 생각을 해보면 서유기 원전을 읽어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이게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 요즘 또 노벨상도 있어서 뭐 책 읽는 시즌이 됐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또 재밌는 게 서유기인데 네. 명나라 때 오승은이란 작가가 처음 정리한 소설인데요. 이때는 회본이란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유기는 총 100회본인데 당시에는 책을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 시장 같은 데 가면 배우, 그러니까 변사 같은 사람이 앉아서 극본처럼 이 소설의 내용을 막 읽어주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고 그런 대본 형태로 만들어진 총 100회본의 소설이 서유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줄거리는 뭐 다들 아시는 그 내용이에요. 당나라의 삼장법사라는 사람이 불경을 가지러 인도로 향하는 길인데 워낙 험난하다 보니까 이제 남봉꾼 원숭이 왕이 옥황상제랑 석가희열한테 되게 혼나서 바위 밑에 깔려 있다가 너 그러면 네가 호의를 해서 가면 용서해 줄게라고 해서 가면서 서우정 저팔계를 만나고 그래서 81개의 고난을 뚫고 마침내 불경을 가져오게 되는 이야기이고요.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우리한테도 유명한 뭐 파초선, 화염산 이런 거 나오면서 81개의 요괴들을 물리치며 가는 얘기고 최종적으로는 불경을 성공적으로 가져와서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투전승불이라고 해서 공적을 인정받아서 부처가 되는 이런 엔딩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중간 줄거리는 아시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라고 하면 끝부분은 또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죠. 네. 그래도 뭐 대략적으로 알던 내용이긴 네.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게임이 서유기를 좀 더 다르게 다룬 부분이 있어요? 예, 이게 저도 플레이하면서 크게 한 2가지 정도가 굉장히 새롭다라고 느낀 점인데 첫째는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같은 베이스 캐릭터뿐만 아니라 좀 세세한 요괴들 있죠. 지나가다 한번 만나는 요괴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반영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 게임 1장에 해보면 원전에 나오는 금란가사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네. 이게 뭐냐면 당 태종이 삼장법사한테 먼 길을 가니까 좋은 옷 입어라라고 그 화려한 비단으로 만든 그 스님들이 입는 가사라는 거 있죠. 그걸 한번 내려주는데 중간에 관음선언이란 절에 가서 쉰단 말이에요. 원전에서. 네. 근데 이 주시 스님이 욕심이 많아서 이 가사를 한번 보더니 자기가 훔쳐가려고 하다가 절에 불이 나서 다 죽습니다.
이게 초반 에피소드로 나오는데 한국 분들은 이걸 잘 모르세요.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근데 게임은 이걸 살려내서 당시 서유기가 아니라 그 서유기에서 불이 난 이후에 관음 선원을 방문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 남아있던 스님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걸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중국에서는 기본 교양이니까 이렇게 재해석을 하면 재밌겠구나라는 좀 새로운 해석이란 걸 하나 느낄 수가 있고, 사실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 게임은 서유기 본편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유기가 이미 일어났고 그 불경을 가져온 다음의 이야기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등장하는 주인공의 원숭이 이름이 손오공이 아닙니다. 손오공의 후예 중에 하나가 손오공 이야기를 다시 따라가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은 서유기의 후일담 같은 거네요? 이게 참 재밌어요. 보면 손오공은 초반에 죽습니다. 게임 시작할 때 죽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손오공은 불경을 가져와서 부처가 되었다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이야기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게임은 원래 자유분방하고 장난꾸러기인 손오공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가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되는 게 말이 되는 엔딩이냐. 그래서 이 게임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부처를 집어 던지고 다시 원숭이 친구들이 있는 데서 그냥 재밌게 놀려고 했더니 천계가 저런 남봉꾼이 부처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천계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내려가서 난리를 치면 또 문제가 터질 거다. 그래서 천계의 군대를 보내서 죽입니다. 이 게임에서 해석하는 손오공은. 네. 그래서 손오공이 죽은 다음에 그 6개의 정기로 나눠서 온 사방에 흩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손오공의 원숭이 후예들이 전설이 되는 거예요. 이 정기를 다시 모으면 우리의 조상이었던 손오공을 부활시킬 수 있다.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천명자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명을 받은 자는 이 흩어진 손오공의 6개의 정기를 다시 모으기 위해서 실제 손오공이 방문했던 서유기의 각 여행지들을 추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전 서유기의 후속담이면서도 원전 서유기가 갖고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흥미로운 설정이네요. 네. 근데 흩어진 6개의 전기를 모으면 손오공이 부활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약간 만화 드래곤볼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이는 드래곤볼은 7개라는 네. 거 정도밖에 없는데 게임이 서유기라는 굉장히 오래되고 또 다양하게 변주된 컨텐츠를 다루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오마주 같은 개념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오공이 죽었고 그 전기가 6개로 흩어졌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거 드래곤볼 얘기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게임 후반부에 나오는 OST 같은 거 있죠. 음악들을 중국 사람들이 플레이를 해보면 굉장히 좀 좋아하는 게 중국에서 정말 히트쳤던 옛날 80년대 서유기 드라마들이 있거든요. 그 OST를 다 가져와서 현대적으로 어레인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아쉽게도 중국에서 드라마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못 느끼지만 네. 중국 청년들은 플레이하면서 막 울었대요. 옛날에 내가 이걸 얼마나 재밌게 봤는가 이렇게 막 울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오마주들을 통해서 결국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원전, 그러니까 고전 소설로서의 서유기가 손오공이 거쳐왔던 과정들을 다시 되짚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이러다 보면 이 6개의 전기로 흩어지기 전에 손오공은 어떻게 살았나를 굉장히 다른 후속 세대 입장에서 보게 되는 이런 관점을 좀 갖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말해 내가 손오공의 입장이 아니라 손오공의 후예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훑어보게 되면 비로소 제목에 왜 검은 신화라는 부제가 들어갔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서유기란 이야기를 어떻게 비틀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기존 서유기와는 다른 관점으로 재해석한 걸까요? 예, 기존 서유기는 이제 명나라 때 만들어진 소설이지만 그 손오공에 관한 설화들은 그 전부터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승은이라는 작가가 흩어져 있는 설화들을 모아놓은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옛날식의 세계관인데, 기본적으로 서유기 안의 세계는 천계와 하계라는 두 개의 세계가 있어요. 천계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계에는 이제 부처와 신선이 살아요. 이게 잘 보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서유기가 불교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도 나오지만 신선도 나와요. 옥황상제가 같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도교와 불교가 섞인 세계관으로서의 천계가 있고, 그런 신선들이 사는 천계가 있고, 인간과 요괴는 하계, 지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 고전 소설들이 다 그렇긴 한데, 천계는 신성하고 착하고 좋은 것, 하계는 뭔가 덜 된 곳, 나쁜 곳이라는 구분이 명확한 거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게임 안에서 손오공은 죽었잖아요. 근데 죽인 이유가 신성과 부처들이 쟤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고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천계와 하계라는 고전 소설의 개념을 요즘은 다르게 읽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실제 게임을 하다 보면 이 천계의 사람들이 마냥 착하고 정의롭지가 않습니다. 너는 그냥 말을 안 들었으니 당장 하계에 가서 요괴가 되어라 이런 식이고 네. 원전 서유기도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저팔계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은하수를 다루는 수군 원수 장군이었는데 뭐 잘못 하나 해서 돼지 요괴로 태어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당연했는데 요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좀 불합리한 처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 게임은 이 천계와 하계 구분이 과도하게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검은 신화 5홍에서 서유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천계가 끊임없이 하계의 사람들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겁박하고 강요하고 핍박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여기서 뭔가 나쁜 짓을 저지른 요괴들에게 제가 왜 이런 짓을 저지를 것 같아라는 부가서사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 엔딩으로 갈수록 이게 스포가 돼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점점 뭐 어떻게 이해하냐면 손오공은 왜 죽음을 택했지?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써 만들려는 건 뭐였지? 최종적으로 손오공은 천계와 대적하기 위해 자유롭게 놀고 싶은 나를 위해 싸우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은 아닌가? 다시 말해 인간의 자유로움을 위해 천계에 맞서야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복적인 서사를 이 게임 안에서 그려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적인 설화를 인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좀 재해석한 게 이 게임이네요. 네. 분명히 게임 이야기를 들었는데 약간 한 편의 책을 읽은 기분이 들어요. 네, 아마 인트로만 읽은 거겠죠. 우리가 게임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천계와 하계라는 게 되게 고전적이고 봉건적인 질서를 상징한다고 본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형태의 사회 체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천계와 하계라는 이 구분을 보면 사실 옛날 얘기로밖에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답답하기도 하고요. 네. 이 얘기를 굉장히 또 잘 해석한 철학자가 이제 니체라는 인물이 있죠. 니체는 인간을 가지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폴로적 인간과 디오니소스적 인간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름들이죠. 아폴로 같은 경우는 뭐 태양신이라고도 하는데 소위 말하는 질서와 이성, 논리와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인간을 아폴로적 인간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니체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아니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인간이냐. 인간에게도 감정이 있고 본능이 있고 또 때로는 그게 광기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술의 신 디오니소스적 인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폴로적 인간보다 더 인간에게 충실한 것은 디오니소스적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가져와서 검은 신화 5홍을 다시 보면 우리는 이 게임이 디오니소스적 인간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선과 부처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천계는 이성과 합리, 규칙의 아폴로적 인간 그리고 그냥 내 친구 원숭이들과 놀고 싶어 근데 그걸 못하게 해? 라고 싸우는 손오공은 디오니소스적 인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검은 신화 5홍이라는 게임이 그런 디오니소스적 인간이라는 인간 본연의 감정을 다루는 게임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김수철의 치키치키 차카차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